단 하루 남겨놓고 급속도로 협상이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전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파업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요금 인상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교통불편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버스 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행 위협을 해결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요금 인상이 어려웠던 게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올리면 서울시만 이득을 본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환승 할인 요금에 대해서 경기도에 유리하도록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로는 환승 체계 경기도 인상분의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바꾼다는 얘기도 나왔죠. 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광역버스, 흔히 빨간버스라고 하는데요. 김 장관은 이 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M버스라고 불리는 광역 직행 버스까지 해서 2개의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 장관은 버스 공영 차고지와 벽지 노선은 중앙정부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국고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고 버스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격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버스 파업이 예고된 지역에서는 노사 간의 막판 조정회의가 연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속속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버스노사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조 측 의원 9명과 사측 의원 8명 등 모두 20명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우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조 측이 요구한 5.98%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복지기금 증액 등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 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당장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게 되는데 서울 시내버스 7,400여 대가 파업에 돌입합니다. 오늘 협상이 자정을 넘겨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예정된 파업을 잠시 미루고 3차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요금 인상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경기도 버스노사의 조정회의는 오늘 밤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노조 측은 일단 요금 인상 대책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파업을 강행할 명분이 줄어 그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인상된 요금 가운데 얼마가 임금 인상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업 철회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하는 지역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 버스노사가 6.4%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타협점을 찾았고 충남 버스노조도 내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일단 철회하고 조정기한을 연장해 임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버스노사도 올해 임금 8.1% 인상을 시작으로 3년간 20%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피했습니다. 대구는 어제 협상을 타결하면서 일찌감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네, 이 버스 파업을 둘러싼 협상 관련 소식들 황인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가장 큰 논란 가운데 하나였던 이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이게
결국은 인상이 됐는데 뭐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요.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버스 회사들이 7월까지 뽑아야 되는 인력이 약 3,000명쯤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계산이었는데요. 국토부가 따져보니까 이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올리면 매년 2,500억 원 정도 재원이 마련되고 여기에 이제 간접적인 지원책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 어느 정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그 노조 측 반응처럼 요금이 인상되면 파업을 강행할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요금 인상과 별개로 그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쩌다 이렇게 됩니까? 일단은 뭐 서울과 경기 등 그 시도 경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경우 이제 어느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결국 정부 지원으로 결론이 난 건데요. 예. 이 밖에 이제 국토부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버스 공영 차고지와 벅지 노선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요. 얼마 전 그 택시 요금 인상에 이어서 이번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격하게 이 버스 요금을 좀 올리는 건 부담이 크다 보니까 결국 불가피하게 이 정부 차원의 준공영제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뭐 앞서 전국 각지에서 뭐 좀 협상이 속속 되기는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지자체는 뭐 여러 가지 비상 대책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특히 뭐 서울 수도권 이런 곳은 아직 협상이 안 돼서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건데 네. 대응책 어떤 것들이 좀 마련이 됐습니까? 일단 서울시의 경우 노선버스를 대신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내일 그 쉬어야 되는 개인 택시 13,000여 대도 운행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마을버스 예비 차량도 추가 투입해서 첫차와 막차 시간 30분씩 연장할 예정이고요. 예. 지하철의 그 막차 시간 같은 경우도 1시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종점 기준으로 지하철이라면 새벽 1시에서 이제 2시까지 내일만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관내 초중고교의 학생 등교와 이 교직원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도는 포천과 양주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100여 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이고요. 부산도 전세버스 270여 대를 투입하고 일부 노선 같은 경우 단축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 부산 지하철의 운행 횟수도 평소보다 20%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모두 협상이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시한이 하루 남은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인데요. 한진그룹이 누구를 총수로 할지 정하지 못해서 2차례나 발표가 연기됐다가 어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총수로 지정한 서류가 제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제출됐는데도 총수일가 3남매 사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먼저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그룹은 어제 조원태 회장의 총수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조 회장의 자필 서명이 담긴 확인서와 친족 현황 등입니다. 늦었지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며 남매 간 갈등설도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 변경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지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자녀들의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과 관련한 서류도 빠졌습니다. 현재 세 남매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엇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이 상속과 관련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법에 따라 세 남매는 동일한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습니다. 언제든지 그룹 경영권을 두고 남매 사이에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희 여사가 어느 사람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넘어가는 거죠. 두 자매가 계열 분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카로텔 네트워크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진에어를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 체제로 가면은 한진그룹의 어떤 경쟁력은 해체되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진그룹의 사실상 해체가 되거든요. 한진그룹의 총수 지정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남매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앞서 보신 총수 지정으로 촉발된 한진과의 갈등이 이번에는 회장 직함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원태 회장의 회장 직함이 지주사인 한진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우선 방금 전 나온 소식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이 한진그룹 이사회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진칼 이사회가 지난달 24일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면서 당시에 회장으로 선임한 적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8일에 고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에 한진그룹은 24일에 조원태 사장이 회장직에 선임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당시 이사회가 조원태 사장에게 부여한 직함은 대표이사이지 회장은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진그룹은 당시 이사회에서 조원태 사장을 대표의 이사에 이어서 그리고 회장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한 게 맞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진칼 정관은 회장, 부회장 선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른 건데 누구 얘기가 맞는 건가요? 사실 지금 양측 간 주장이 다른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동안 시간을 끌어왔던 한진칼 총수 신청 일단락되고 내일 예정대로 발표되기는 하는데 마무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을 이제 총수로 보고 꾸린 계열사 등 자료를 제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차기 총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정위가 총수를 지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수는 조원태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아직까지 총수 자리를 두고 가족 내부에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아닌가, 갈등이 덜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 남매 간의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3남매 간 한진칼 지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예. 현실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또 조현민 전 전무는 갑질 논란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룹 경영 일선에 복귀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조원태 회장에게 금전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향후 계열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총수 일가 말고 이 밖으로는 또 KCGI라고 하죠. 이 강성부 펀드의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이게 반년 만에 수익률이 40%를 넘겼다고요. 네, 행동주의 사모펀드,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의 경영 참여를 선언한 게 지난해 11월인데요. 예. 벌써 지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손익이 1,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수익률로 보면 40%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영상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금연 광고입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총에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지죠. 흡연 때문에 하루 평균 160명의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통계에 착안한 겁니다. 이런 영상 보면 담배 끊어야겠다 하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막상 금연을 하자니 이런저런 속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웠다면 끊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또 어차피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리건 말거는 결국은 운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죠. 하지만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 금연은 언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인데 50대 초반의 흡연자가 금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우선 기대여명, 그러니까 남은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흡연량 기준으로 국내 상위 30% 흡연자의 경우에는 하루 한 갑 반씩 30년 가까이 담배를 피우거나 매일같이, 혹은 하루 두 갑씩 20년 이상을 피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담배를 완전히 끊는다면 이 사람들의 기대 여명은 32.65세에서 35.01세로 2년 넘게 늘어납니다. 흡연량 하위 30%도 늘기는 하는데 기대 여명이 0.2년 늘어나는데 그쳐서 이른바 골초들의 금연 효과가 훨씬 컸습니다. 이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만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50대 초반의 모든 흡연자가 담배를 30%만 덜 피워도
평균 기대여명은 1.16년 늘어납니다. 또 장애가 없이 살 수 있는 기대여명도 1년 가까이 늘어나고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기대여명도 보시는 것처럼 소폭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핑계를 대고 피하기 일쑤지만 사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피우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겠죠. 마침 오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매번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금연. 올해는 반드시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을 내리셔야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엔 미중 무역 갈등 소식입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현실화하자 중국도 하루 만에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미국의 25% 고일 관세에 맞서 중국 정부도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中方从来不会屈服于外部的压力，我们有决心、有能力维护自身的合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강한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고율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상 간 담판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I love the position we're in. There can be some retaliation, but it can't be very, very substantial by comparison.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Our economy has been very powerful. Theirs has not been. 하지만 아직 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미중이 실제 고일 관세를 적용하는 데는 앞으로 보름에서 3주 남짓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기간에 양측이 지적재산권 등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다음 달 말 미중 정상이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 사항이 이루어질지는 그야말로 미지수입니다. 당분간 세계 경제는 예측 불허의 터널을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영교입니다. 만약에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면 중국의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산업에는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양국 분쟁과 별개로 국내 자동차 산업마저 미국 무역 확장법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산업이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는 18일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한 84만 대 정도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수출액의 한 34% 정도 되거든요. 25% 관세마저 부과된다면 자동차 업계의 그 생존까지 여파는 아주 상당히 큰 위험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아차 노조는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완성차와 부품사 등에서 일자리 10만 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중국 수출, 특히 중간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연간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하는 품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2천억 달러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중간재가 50%고요. 전자부품이나 뭐 철강 제품, 화학 제품 같은 이제 중간재 자본재가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만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하는 등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앞서 보신 미중 무역 갈등으로 특히 혼란이 벌어졌던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2100선까지 무너진 상태였는데 일단 오늘은 한숨 돌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코스피가 예상을 깨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1%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며 206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오전 10시경 반등을 시작해 하락폭을 좁혀갔고
어제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을 벌이다 0.14% 오른 2081.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1.4%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반등하며 0.1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의 영향으로 1,190원의 연고점을 찍으며 시작했지만 오후에 조정을 거쳐 어제보다 1원 90전 오른 1,189원 4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은 전체적으로 내려앉았는데 유독 우리 증시만 반등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워낙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성공 여부를 3, 4주일 내에 알게 될 것이라며 성공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면서 장중 낙폭이 줄었습니다. 또한 오늘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을 0.6% 높여서 고시했는데 중국의 수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면 미국의 관세 충격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도 거세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재테크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두는 게 나을까 고민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취재기자와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엄 기자. 요즘 제 주변에도 달러 투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달러를 사려면 1,133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이달 들어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89원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한 달 만에 56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 전 만달러와 요즘 만달러를 비교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 만에 56만 원 정도를 더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그냥 환전을 해서 달러를 현찰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 좀 보관의 불편함도 있고 한데 이게 다른 적당한 방법도 조금 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반기까지 환율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최근 환율 급등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며 2분기를 고점으로 하반기에는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달러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한 투자 방식을 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달러 예적금을 통해 환율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조금씩 사들이는 게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정도가 달러 상품을 사들이기에 좋은 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낮에는 벌써 초여름 날씨인데 전기료 인상 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윤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1분기 손실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천억 원이나 큽니다. 한전은 올겨울 전기 수요가 줄었고 국제 연료 가격이 올라 전력 구입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전력 구입 비용을 결정짓는 국제 연료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낮추자 한전은 액화천연가스 LNG 구입 비중을 늘렸습니다. LNG 공급 단가는 5개월 전 유가에 연동됩니다. 최근 유가가 3개월째 오름세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전기료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가스 발전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크게 노출되는 결과가 이제 생기는 거고 언제든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전사나 한국전력경영연구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를 처음 내놓으면서 전기료 인상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전의 지속된 영업적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정용 누진제와 산업용 정부화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여름 폭염이 오기 전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허가를 내줄 시내 면세점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정부 추가 허가 대상인 신규 시내 면세점 이게 얼마나 됩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보세 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시내 면세점 6곳을 추가로 출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대기업 시내 면세점 출점 요건은 서울이 3곳, 인천 1곳, 광주 1곳이며 중소 중견 기업은 충남 1곳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는 총 특허수 제한 없이 개별 기업 신청에 의해 심사 후 특허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오는 11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 면세점들 가뜩이나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면세점이 들어서면 출혈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국내 면세 시장은 매월 매출 신기록을 내고 있지만 중국인 보따리상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면세점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화가 면세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동안 적자에도 불구하고 면세 사업을 강행하던 다른 면세점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까지 신규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이미 포화 상태인 면세 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점점 더 기온이 올라 모레는 낮 기온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반팔 차림도 다소 덥게 느껴지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겉옷 한 벌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곳곳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미세먼지는 오후 들어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인천을 제외하고 한낮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1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낮 기온 30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도 높아 한낮의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더 올라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0도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